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 상품에 투자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금융상품이든 주식이든 말이죠. 실패도 있으셨겠고 성공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지금부터 퇴직 은퇴자분들 투자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투자 상품들 실사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슴 아픈 사례인데요. 난 점포겸용 택지 투자 이렇게 해서 망했다. 직장인 또는 퇴직 은퇴자들의 로망, 작은 건물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런 꿈을 좀 일찍 꾸게 되었지만요. 대상지는 남양주 미니 신도시 지역이었고요. 점포겸용 택지였습니다. 2003, 4년경이었고 제가 아마 40대 중반이었는데요. 당시는 점포겸용 그렇게 심한 경쟁률이 아니었어요. 4대1에서 5대1 수준, 최고의 필지가 100대1 정도 할 때였어요. 분양은 받지 못하고 부동산 전문가인 제 친구하고 야, 우리 향후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상품 아닌가?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이미 분양된 물건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자고 했어요. 중도금 대출이 연결되니 부담은 좀 적었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니 아주 우리 목 좋은 곳의 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팔듯 말듯 반까지 기다렸는데 매도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좀 후미진 곳을 서로 각자 한 필지씩 매입하기로 했죠. 이것이 잘못된 결정의 시작이었어요. 분양가격 3억 전후를 피 1억 얹어서 매입하였죠. 당시로 보면 큰 금액을 빨리 결정한 거였어요. 중도금 대출 연결되었어도 그래도 자기 부담이 컸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경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고 건축도 하지 못한 채 결국 피 1억 날려버렸어요. 그것도 분양가격도 안되게. 그러니까 3억짜리를 1억 이상 날려버린 거죠. 참 억 벌기 위해서 셀러리맨이 몇 년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 않나요? 표지 사진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한동안의 고통이 있었죠. 실패 원인은 제대로 수요 분석을 안 한 점, 또 후미진 쪽은 투자하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점포겸용 미래가치를 너무 시기적으로 일찍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조기 진입한 거죠. 분양 쪽을 택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경기 침체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이후에 점포겸용의 황금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때 엑시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본 후 시간이 흘러 서력전의 시간이 실패를 거울 삼아 또 재도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2015년에서 18년 사이였었어요. 은퇴 후에 월 현금 흐름을 점포겸용 건물을 통해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경쟁이 치열해져서 분양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 이미 건축된 신도시 점포겸용 주택 쪽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 치밀한 수요 분석과 사업성, 저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였죠. 사는 집 팔고 완공된 점포겸용 건물을 구입하자 결정했는데 우리가 3층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 주고,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 전에 하자 결정한 거예요.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면서. 근데 부동산에 매물이 나온 곳이 한 두 곳이 있었는데요. 밤낮으로 다니면서 관찰했죠. 당시 2층, 3층은 안정적으로 임대되고 있었어요. 시세가 20억에서 한 23억 정도 됐는데, 이 자금 조달을 보면 제 거주 아파트 매각하고 대출을 6억에서 8억 정도 받고 전세 보증금 2억 정도 끼면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대출이자 감안해도 한 300여만원 가능한 결과였었어요.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눈앞에 있었죠. 사진 보이시죠? 잘못 투자돼서 잠 못 드는 노후의 불행한 밤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월세 300만원 이상 건물주가 되느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하셨을까요? 자, 유동인구가 너무 적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인구 감안해서. 또 외지의 고객들이 올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주차시설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쯤 주변 건물 1층이 공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호가 자꾸 바뀌는 것도 눈에 들어왔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보였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자꾸 생각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론, 구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에이, 그냥 편히 살자. 다른 방식으로 월 현금으로 맞추고 큰 욕심 내지 말자.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 게 낫겠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죠. 한 곳은 지금도 공실, 한 곳은 임차인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만일 또 투자했더라면 또 망할 뻔한 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퇴직 은퇴 후 잘못 투자된다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도시 점포겸용 주변 아파트 인구 가지고 영업해서 손익분기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점포겸용 경쟁률 치열했죠. 수천 대 1까지.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판교, 광교, 동탄, 위례, 양주, 천안, 삼성, 혁신도시, 운정, 동탄 이신도시, 영종도까지 아마 2015에서 18년까지 피크 향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영업 잘 되는 곳은 많이 잡아도 한 30-40% 정도일 겁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겸용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인구 유동성 감안 시에 공급 물량이 많다. 주변 상업지도 많고요. 외지에서 올 사람이 적고 주차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구매 형태가 온라인 쇼핑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격과 건축비 감안 시에 초기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높은 월세와 유지비 견디지 못하고 임대료 떨어지고 결국 공실까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초기 수익률이 6-7% 선이었는데 현재는 2-3% 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출 끼었으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죠. 피를 3억 4억 5억 주고 매입해서 건축했다. 수익률 맞추기 힘들죠. 참고로 업축인데 덮친 격으로 2022년부터 세제까지 변경되잖아요. 9억 초과 고가 겸용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요.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분리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더 컸기 때문에 전부 주택으로 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 특별보유 공제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되고 상가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개인이 옥석 가리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잘못 고르면 천덕 고르기도 되고요. 그래서 점포겸용주택 투자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상한 펀드 투자 조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대 분들 이상은 아마 미래에셋 박현주 펀드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 500억 규모 발매했는데 2시간 반 만에 마감되고 박현주 신드롬이라는 단어 탄생했죠. 2000년 밀레니엄 인터넷 붐과 벤처 열풍 타고 기업 다음 같은 IT 가능성 높은 벤처 기업에 베팅해서 대박 흥행 성공했죠. 지금 주식시장에 떡상이라는 말 비슷하죠. 그런데 2007년 인사이트 펀드 중국 증시에 투자가 되죠. 그 후 6개월 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펀드는 반토막 펀드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죠. 왼쪽 표에 보면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4조 5천억, 4조 여기에 담았던 분들 많잖아요. 수익률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56%까지. 이것을 저는 2007년쯤이었어요. 5천만원 팍팍 긁어서 6개월 만기 수령금이 2,500만원이었어요. 딱 반토막.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황천길 또 다녀온 거예요.
자, 실패 원인은 고수익을 쫓아가지고 투자된 것이고 또 시기를 잘못 만났다 봐야죠. 저는 그 이후에 절대 펀드 가입 안 합니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만은 가입합니다. 이 적립식 펀드 잠깐 말씀드리면 주가 하락 시에 보통 하락한다고 불입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적립식 펀드는 항상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럼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펀드 피해 사례 보실까요? DLS, DLF, 옵티머스, 라인펀드. DLS는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그래갖고 이 참 말도 어려워요. 과거에 저처럼 수익을 쫓아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저도 아마 그때 경험하지 않았다면 최근에 아마 이런 상품 투자했다가 크게 물렸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향후에 투자 시 참고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 은퇴 전후 이렇게 되면 앞에서 잘못 부동산 투자처럼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큰 수익 노리시는 것 위험한 것이죠. 사진의 왼쪽 그래프 추락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 파생 금리 상품인데 독일 금리 연계 DLS 구조를 보면은 만기 시점의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만 되면 원금 손실이 없고 더 떨어지면 손실 비중이 커집니다. 투자자들이 DLS에 적극 가입했던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 안심한 거죠. 그렇지만 금년 8월 기준으로 연 마이너스 0.581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날린 금액이 5천억이 넘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진다는 조항에 따라 원금 전체 날린 투자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이 60%, 50대 이상 비중이 80%라는 거예요. 원인을 보면 국내 은행들은 제대로 투자 상품 리스크를 간과했고 수수료 수익으로 실적 달성을 위해 판매를 독려했죠. 또 가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고수익조차 가입한 거죠. 자, 잘 모르고 이렇게 생소한 투자 상품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손해본 돈 누가 벌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밑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 금리 하락에 배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겠죠.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 안 됩니다. 자, 펀드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 선택하면 고수익 내는 좋은 펀드들도 물론 많아요. 무조건 은행 증권사 직원 말만 믿고 투자해도 안 됩니다. 저희 가입자들도 세계 금융시장, 경제 상황 등 투자의 안목을 잘 키우셔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 말고 하기 전에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아래 상품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금융주주사 신종자본유권 5년물인데요. 과거에도 아주 높은 금리로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금리 3%대 중반에 투자 상품들이 출시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조 가까이 출시되었습니다. 단지 예금자 보호법 정부가 5천만원 보장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 우량 금융주주회사로 향후 10년 내 망하지 않을 거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상가 투자 조심. 이번에는 제가 직장 다닐 때 동료 직원과 가까운 친구의 상가 투자 사례 이야기해 볼게요. 두 사람 사례가 비슷합니다. 신도시 지하철 역세에 전면부 후면부 상가들 빌딩 쭉 들어서 있잖아요. 후면에는 프라자 상가, 근린 상가. 1층은 투자하기가 비싸니까 2층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직장 동료는 중간과정 얘기 들어보니 나중에는 임대가 안 나가다 나갔는데 뚝딱뚝딱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인테리어 하더니
영업했는데 사적인 게임방 같은 게 들어왔다고 이것이 불법일 텐데 걱정하더라고요. 결국 공실되었죠. 또 친구는 후면에 2층에 2개실을 분양받았어요. 처음에는 대형 프랜차이저가 들어와 괜찮았대요. 이것이 장사가 잘 안되니 나가고 나서부터 곧바로 임대가 안되더라네요. 결국 지금은 둘 다 공실되어 버렸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현재 퇴직 은퇴한 상태입니다. 팔리지도 않아. 대부분 은행 대출 수반에서 구입하잖아요. 대출이자 부담대, 관리비 부담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상가에 상자만 나와도 토 나올 정도라고 만나면 말하더라고요. 원인은 입지가 좋아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1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임대 수익률 맞출 수 없어요. 또 주변 상가, 빌딩 공급 물량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임대료 떨어지죠. 최종 공실로 남습니다. 경기 흐름에 무지 민감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인근에 큰 기업체가 입주하면 상권이 이동된다는 것입니다. 자, 퇴직 은퇴자 여러분, 더더욱 초보자는 상가 투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퇴직 은퇴자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투자 상품으로는 오피스텔이잖아요. 대출 않고 자기 자금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딱 맞죠. 노후 월세 상품으로 소액이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를 계속 규제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까지 투자 수요가 확산되었잖아요. 그러니 급기야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켜버렸어요. 저도 작은 원룸 오피스텔 있었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네요. 작지만 그나마 주변 상권 및 사업 분석에서 투자했기에 지금까지 공실은 없었는데 소액이지만요. 자, 그래도 아파트 가격 상승 대체제로 신혼부부나 직장인의 주거용 투룸 쓰리룸 투자 수요가 증가 예상됩니다. 가격 상승은 좀 시작됐어요. 기반시설 풍부하고 초역세권, 수요 풍부한 지역의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투룸 쓰리룸은 not bad입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단, 내 집을 향후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 문제는 생각하고 투자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 발생 시에 비과세 혜택이 없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율이 주택수에 따라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취득 단계, 양도 단계, 바뀐 계정 내용 잘 따져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사진처럼 온통 주변이 지뢰밭이네요. 이젠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심해야 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잘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퇴직 은퇴 후 자칫 투자 잘못되면 불행한 노후가 시작된다는 점 조심조심. 행복한 노후는 마음 편한 것이 제일입니다. 욕심은 금물. 도움되셨을까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